사탄의 국가여 지옥으로 가라. 10년 전 나는 러시아에서 선교하러 온 한국인 성직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국적으로는 한국 성직자였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목회를 해서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성직자와 이야기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가 그때 막 끝난 걸프 전쟁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살아있는 사탄이고 미국의 전쟁을 악에 대한 징벌로 보면서 후세인을 완전히 타도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의 신앙 결핍과 도덕적 실패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날 놀라게 한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반개인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논리였다. 후세인이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미군의 폭탄 밑에 죽은 20여만 명의 이라크 군인들과 희생된 양민들 개개인의 고통과 폭사를 어떻게 악에 대한 선의 승리로 볼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때 그 성직자는 나에게 걸프 전쟁의 신앙적 해석에 대한 자신의 한글 조서도 주었는데 그 책의 골자는 후세인을 예비 적 그리스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아마겟돈의 시연으로 본 것이었다. 그걸 읽은 뒤 나는 과연 그러한 괴설들이 한국 개신교의 주류에 속하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러나 미국의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에 관해 공부한 뒤 그 성직자의 사고가 한국 기독교보다 오히려 미국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과학한 흑백 논리나 아랍인에 대한 극히 편협한 사고는 미국의 기독교적 근본주의를 따른 셈이었다. 미국의 기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광신적 운동이 다룰 만한 가치라도 있느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는 아랍인들을 사탄의 군대로 보는 해석이나 유엔을 적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의견 자체는 본인들의 맹신에 의거하는 한 반박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세상을 이와 같은 색안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약 2천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과 그들이 현재 집권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 1월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부시의 악의 축 망언도 추정자 상당수의 근본주의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악의 리비아와 선의 이스라엘의 갈등이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었다고 말한 뒤 리비아에 무자비한 폭격을 지시한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빼놓을 수 없다. 기독교 근본주의. 놈 촘스키, 레이건. 민중의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주의의 세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레이건. 하나의 독특한 경향으로서의 근본주의의 탄생 시기는 보통 1910에서 20년대로 잡을 수 있다. 근본주의. 1차 세계대전 때쯤이네. 진보적 성향의 사회적 복음운동의 성장과 사회주의, 진화론 등의 인기 상승에 대해 경악하던 우파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원숭이 재판의 별명으로 알려진 일련의 송사를 일으킨다. 감히 진화론을 가르친 교사들을 법정에 세운 것이었다. 원숭이 재판은 원숭이 재판. 이게 그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구나. 원숭이 재판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지만 기독교 우파에게는 하나의 구심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에게 근본주의란 근대적인 비판적 사고의 부정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 미국 중심주의적 세계관, 군사주의, 찬양을 뜻했다. 30년대부터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학교와 신학대학, 목회 등을 대량으로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의 본격적인 정치화 시점은 60년대 후반부터였다.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 근본주의 지도자들, 파렐 목사, 빌링스 목사 등은 그때 한창 벌어지던 반전운동, 흑인 차별 철폐운동, 환경운동 등을 미국 고유 가치의 전복으로 여겨 대대적인 정치 사회적 우경화를 외쳤다. 추종자들의 상당수는 차별 철폐 이후 유색 인종과의 취직 경쟁을 우려한 백인의 하류층, 중상층 하부 출신들이었다.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기득권의 보존을 열망한 여러 사회 세력의 종교적 연합인 근본주의 운동을 충분히 활용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삭감 등의 특혜를 마구 주면서 사회 보장 제도를 점차 축소시킨 레이건 정권은 기층 민중의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주의 세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레이건 자신의 근본주의적 발언들을 비롯해 주요 방송사에서 근본주의적 색채가 강한 설교 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근본주의는 8, 90년대 가장 빨리 세력을 넓혀 강력한 사회 세력으로 평가를 받았다. 민중의 불만에 대한 대대적 좌경화를 막기 위해 기독교적 근본주의와 같이 가장 퇴영적, 퇴보적인 세력을 이용한 것은 후기 자본주의가 지닌 이념적 위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민생이 파탄에 빠지고 더 이상 세뇌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라는 최후 카드를 이용한 셈이다. 그러면 근본주의는 어떻게 퇴영적인가? 그들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해도 단순성과 몰개성으로 극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합리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종교적 논리상 낙태 수술을 무조건 죄악 시에 덮어놓고 금지를 요구하거나 일부는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을 죽이는 등 폭력적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또한 동성 연애자에 대한 그들의 극단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은 민주사회의 다원주의 원칙과 전면적으로 상충된다. 그러한 극단적 논리와 횡포가 사회적 조치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묵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사회의 병리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특히 아랍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의견은 가히 신화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만하다. 아랍인들을 사탄의 군대라고 믿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성전으로 여겨 서한 점령 지대에서의 유태인 불법 정착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들은 이교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행, 악행과 상관없이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아마겟돈이라는 선과 악의 최후의 전투의 순간이 다가오면 유대인들도 기독교로 당장 집단 개종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심리적 배경 가운데 하나는 모범적인 군사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동경이다. 군사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예수의 군인이라고 부르고 군대의 규율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숭상한다. 비록 그들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주장과 사고방식 그리고 윤리는 민주적, 다양성, 다원주의, 포용주의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그들이 지배층의 도움을 받아 급격히 세를 확장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증으로 보인다. 세를 확장했다. 지배층의 도움으로. 근본주의에 기대를 거는 지배층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최고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치? 근본주의에 기댔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핵전쟁 준비를 요구하면서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온실효과를 믿지 않아.
교토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그들을 비판하기는커녕 제대로 분석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제1의 적으로 보는 미국의 보수적 지배층은 이슬람 근본주의보다 어떤 면에서 더 광신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를 우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교회, 교류와 선교 등을 통해 기독교적 근본주의의 메시지는 점차 세계화되어 간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정치자처럼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해온 외국 정치자들은 근본주의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 퍼지는 근본주의의 독은 종교 본연의 가치를 모독하는 한편 집단 히스테리의 분위기를 조작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학살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망동은 역사상 포용력으로 유명한 이슬람 교도들을 크게 자극해 현재 파키스탄에서처럼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근본주의의 반민주적, 퇴영적, 어용적 실체를 파헤쳐 일상의 신앙에서부터 근본주의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유와 해방을 믿지 않는다. 미국의 침략군은 이라크에서의 점령 전쟁을 이라크 자유작전 또는 이라크인들을 위한 해방작전 등으로 부른다. 그들의 이와 같은 궤변은 태평양 지역의 최근 역사에서도 볼 수 있었다. 1894년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내정개혁, 야만적인 청나라 응진 등의 명분을 내걸었다. 1910년 한일합방의 명분은 동양평화의 유지와 조선왕실의 존엄 유지, 악정과 폐습의 개혁 등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은혜로운 점령이라는 궤변의 골자는 100년 전의 일제나 오늘의 미제나 별로 다르지 않다. 베트남 전쟁에서 양민을 포함해 약 4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을 학살한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남베트남 주민의 자유보호를 내걸었던 것도 모두들 기억하는 일이다. 1980년대 내내 이란과 전쟁 중인 후세인을 지원하고 화학무기의 구성 요소까지 팔아준 미국이 이제 와서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독재자 후세인 지원 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희극이지만 자유나 평화, 독립, 개혁 등을 들먹이는 침략자의 궤변은 이미 오래된 역사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비교를 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청일전쟁의 경우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개화 지향적인 조선 지성인들도 조선 독립의 정치에 대한 일제의 궤변을 믿었다. 그 중엔 일제에 붙어서 영달을 누려보려는 일신 영달령 친일파도 있었지만 일본의 지도와 지원이 조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순진하게 믿는 인물들도 있었다. 대일 종속적인 가보 내각에 참여한 김용식이나 어윤중, 김홍식 같은 정치인들은 나름의 애국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학자들의 판단이다. 약소국 문명화에 불가피한 시련이라고 받아들인 지식인들도 꽤 있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의 간섭이 공산화를 막는 필요악이라고 믿는 남베트남 지식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과연 어떨까? 미국의 침략이 독재자 후세인 제거를 위한 필요악으로 믿는 이라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침략 첫날부터 미국과 영국의 신문, 방송 기자들이 가장 열심히 찾은 것은 침략자를 환영하는 대중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공중파를 타야 명분 없는 전쟁에 그나마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침략군의 미세에 놀라거나 식량을 주는 식의 유혹에 넘어간 일부 주민들이 카메라 앞에 미군들과 어설프게 악수를 나눈 장면은 침략 개시 직후 며칠 동안 미국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지점에서 미군에 대한 민중 저항이 곧 일어난 사실은 그 장면의 진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침략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남부 시아파들의 대다수도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오랫동안 소외당했음에도 친미부역을 거부했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뒤에도 시아파 군중이 미군의 도움으로 급거 귀국한 친미적 망명 정치인 압둘 마지드 알코에이를 처단했고 후세인도 미군도 다 반대한다는 표 아래 데모를 했다. 일부 시아파 지도자들이 미군과의 협상에 응하긴 했지만 그들마저 미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세인 정권의 기반층인 중부 순위파는 물론 소외층으로 분류되어 온 남부의 시아파까지 전쟁 기간 반침략 게릴라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은 이미 여러 보도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직후 침략자들을 반기는 몇몇 이라크 주민들의 얼굴이 미국 방송에 의해 세계에 공중파를 탔지만 이들이 극소수였다는 사실은 곧 여러 외신에 의해 확인됐다.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던 바그다드 함락이 이라크군 수뇌부와 미군의 모종의 미략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들을 서방의 몇몇 신문이 보도했지만 아직 확증이 없어 이라크 지도부의 일부가 침략자에게 매수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군 지도자 몇 사람이 매수됐다 해도 이는 유력한 친미 세력 집단의 존재를 의미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정권의 일부 경찰이 점령군 치하에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저항 세력에 의해서 간혹 배신자로 지목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저항이 가열될 때 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과연 계속 부역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지에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침략자들에게 협력하는 유일한 세력은 북쪽의 크루드족. 크루드족이 문제구나. 크루드족인데 그 지도자들마저 군정을 베푼 뒤에 이제 친미 괴뢰 정권을 세우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또한 이미 10여 년 동안 준독립 상태에 있는 그들의 거주 지역은 실제로 이라크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전쟁 기간에 이라크 내에서 친미 부역자들이 별로 생기지 않은 이유를 미국의 언론들은 주로 후세인 정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진의 회원수가 늘지 않는 이유를 폭도 의병의 위협 때문이라고 했던 통감부 관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친미분자로서 커밍아웃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해외에 사는 이라크인들은 과연 어떤가? 그들 중에는 미국의 침략을 문명화를 위한 필요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 전쟁 위협이 현실화될 때부터 노르웨이에서 이라크 이민자들과의 인터뷰들이 거의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장식했다. 이들 대다수가 후세인으로부터 살인적인 종족 말살 정책을 당한 쿠르드족과 소외층의 시아파인데도 그들 중에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후세인 독재의 종식을 바라고 있었지만 미국 침략 이후에 들어설 친미 괴뢰 정권 역시 대외 종속의 방향만 다를 뿐 똑같은 독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화는 국내 지식인과 민중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인터뷰한 거의 모든 이라크인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전쟁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국내 친척과 친구들의 생사를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가족이 폭탄에 맞을 것 같아 두려워 잠을 못 잔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피해가 수천 명에서 약 2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현재 노르웨이 거주 이라크인들의 우려가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약속한 해방을 순진하게 믿어주기는커녕 대다수가 미국의 침략을 필요하게 아닌 절대악으로 본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거주하는 약 1,0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은 곧장 편안한 이곳을 떠나 고국에 가서 반침략 투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결심을 밝혀 이건 노르웨이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 점차 점령자 미국은 과연 누구를 그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라크를 통치하려고 하는가? 미국 국회가 98년에 이라크 해방 법령이라는 희귀한 명칭의 법을 통과시켜 1억 달러를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반대파에 투자했지만 과연 그 투자를 받은 집단들은 민주주의나 이라크 민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받아온 그리고 미국을 위해 침략군 보조원 훈련을 맡아 이제는 이른바 과도정부, 게르 정권의 멤버인 이라크 국민회의를 1992년에 런던에서 창립한 반대파의 지도자 아마드 찰라비의 경우를 보자. 왕족에 가까운 정상배 재벌 가문 출신 정상배. 하이 빅스비 네이버에서 정상배 검색해줘. 먼저 지문 인식으로 네이버에서 정상배를 검색할게요. 정치가 어렵다가 정상배. 그 뒤 해외에서 줄곧 호화 생활을 누려온 찰라비 많이 들어갔어. 찰라비는
미국 국회의 일부 의원과 부대통령 체니 등과 친분을 맺고 큰 후원금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라크 내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찰라비는 1980년대 요르단에서 페트라 은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액 약 2억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아직도 요르단에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민주적 반대파 지도자들의 범죄 경력은 더 끔찍하다. 예컨대 96년에 이라크를 떠나 망명한 뒤에 줄곧 미 중앙정보국 CIA를 위해 봉사해온 니자르 알하르즈라지 장군은 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1980년대 약 10만 명의 쿠르드족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사기꾼과 후세인의 전직 하수인들을 민주적 반대파로 변장시킨 미국이 그 저질 괴뢰를 내세워 전후에 이라크를 계속 다스릴 생각이라면 미래가 정말 캄캄해 보인다. 옛날에는 피침략 민족의 지성인들 일부분이 침략자의 문명화와 자유궤변을 넘어가곤 했지만 현재 이라크에서는 극소수의 범죄적 망명객과 돈에 팔린 구정권의 일부 관료 이외에 이렇다 할 만한 친미 부역 집단이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랍 전역에서 대미 예속을 극복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자각이 오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지성인들의 상식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이고 걸프 전쟁 때 야만적 폭격과 그 뒤에 경제 제재로 엄청난 인명 손실과 가난으로 후퇴한 이라크에서 친미는 곧 민족 반역을 의미한다. 현재 중동에서는 근대 지상주의적 궤변을 내세워 피침략 민족 지성의 두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도 전통적인 분할 통치 전략을 펼칠 형편도 아니다. 우군이 없는 지대로 진입한 미군은 그로 인해 공포작전을 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지금은 침략자들이 승리에 도취된 상태이지만 그들이 거센 민중적 저항에 부딪힐 순간은 머지않았다. 시리아가 죽도록 밉다. 이라크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미국은 이후 시리아에 대한 위협을 연발해오고 있다. 시리아는 최근 국제 테러 후원국 후세인의 방주자로 미국 언론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곤 한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1990년대 초까지 친서방 노선을 걸어온 독재자 후세인을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 테러의 배후 인물로 생각할 정도로 중동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 관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텔레비전과 신문이 시리아와 이슬람, 테러와 같은 단어들을 자주 함께 사용한다면 시리아, 이슬람.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시리아를 마땅히 응징해야 할 나라로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하나의 통념이 된다면 시리아로의 확전은 또 하나의 끔찍한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현재 미국의 시리아 침략 위협이 실질적 침략 계획을 말해주는 것인지 시리아 정권 압박과 순층으로 나온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최고의 중동 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의 베테랑급 중동 주재 특파원 로버트 피스커에 따르면 석여 많지 않은 시리아를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격하지는 않을 듯하다. 는 추측이다. 그렇다면 시리아가 적대시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뇌를 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시리아를 이슬람주의 테러리즘 속을 오해할지 모르지만 세뇌를 하는 주체들은 현재 시리아 정권과 이슬람주의가 불구대천의 적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1970년에 군사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바트당의 하페지 아사드 대통령만큼 아랍권에서 이슬람주의자와 치열한 전쟁을 치른 통치자는 드물다. 온건 친소련파의 개발 독재자 아사드가 서방 국가와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도 1970년대 중반에 레바논 내란에서 처음에 기독교 편을 들어준 것도 이슬람주의자의 노여움을 사는 데 기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사드 가문의 출신 성분이다. 아사드 가문이 속하는 시아파 계통의 알라이파는 전통 수니파에 의해서 고래로 이란으로 지목되어 온 시리아의 종교적 소수자들이다. 아사드 정권은 이란의 독재로 규정한 이슬람주의 단체 이슬람 형제들이 1980에서 82년에 반정권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거의 3만 명까지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이 서방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시리아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 4천 명의 양심수들은 대개 이슬람 형제나 그와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의 활동가들이다. 1980년대 내내 빈 라덴 등 많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해온 미국 CIA와 달리 아사드 정권은 철저하게 이슬람주의와 싸워왔던 것이다. 1980년대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에서 시리아가 이란의 편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미국이 지원해 주었던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미워서였다.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아사드 정권이 이란과 협력하는 분야는 주로 대이스라엘 항전뿐이었다. 시리아가 일부 지원해주는 친이란 조직인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벌인 반이스라엘 투쟁을 이스라엘은 테러라고 부르지만 아랍의 입장에서 합당한 저항일 뿐이었다. 1990년대에는 시리아에 결코 친화적이지 않은 미 국무성의 관료들마저도 시리아의 테러리즘 지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확증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시리아 정변을 등버기는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현재 워싱턴 정권의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입장과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시리아의 대이스라엘 강경 태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골란 고지를 빼앗기고 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때 이스라엘의 기습적 공격에 거의 80대 소련제 전투기를 잃은 시리아는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골란 고지 철수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등 이스라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미 이스라엘과의 타협에 안주한 이집트나 요르단과 달리 하마스 등의 전투적인 팔레스타인 저항단체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는 아랍권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술할 만하다. 시리아의 제1의 전략적 위협인 이스라엘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오늘의 워싱턴 정가에서 시리아 정벌 이야기는 눈엣가시 시리아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의 수건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향도 명백하지만 미국의 지도부를 순전히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로만 보는 것도 지나친 견해인 듯하다. 미국의 지도부를 이스라엘. 워싱턴으로서는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리아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볼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 첫째, 67년과 73년 이스라엘 대규모 전쟁을 치른 시리아는 어느 아랍 국가보다도 옛소련과 가까웠다. 7, 80년대 소련 무기 구입에 따른 약 200억 달러어치의 빚을 현재 러시아에 계속 갚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는 러시아제 무기를 계속 구입하고 있다. 사실 2000년에 사망한 아사드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처리한 주요 사업 중 하나는 20억 달러어치 러시아제 무기 구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무기 시장을 독점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아닌 무기 공급자에 늘 의존해온 시리아가 괘씸죄에 걸린 지 오래다. 더군다나 옛소련이 무너진 뒤에 서방 접근에 적극적이었던 시리아가 미국이 아닌 식민 모국 프랑스를 주요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도전으로 보인다. 이집트와 요르단 군사적으로 점령한 이라크를 거점으로 중동을 지배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친러시아, 친프랑스적인 시리아가 껄끄러운 것이다. 둘째, 미국의 속국이 되기를 거부해온 시리아가 이집트와 같은 중동의 주요 미국 제국의 후국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도 미국 전략가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아사드 정권의 요직에 알라위파 인사들이 포진된 것도 그중 일부의 부정부패가 민심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도 없지 않지만 바땅 지도부가 지역적 집단 간의 안배와 부정부패 견제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도 사실이다. 현재 시리아라는 국민국가를 본 궤도에 올린 하페즈 알 아사드라는 개발 독재자 18시간씩의 초인적인 일과나 검소한 생활 양식은 시리아 국민에게 근대적인 공공선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안과 의사로 교육을 받은 시리아 현재 통치자 하페즈 아사드의 왕자 바샬의 기술 관료로서의 능력이나 부조리 근절 노력도 시리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사드 가문의 개발 독재를 당당한 민족주의적 명분을 안겨준 것은 대이스라엘 대립에서 보여진 시리아의 지도적 역할이다. 미국의 천병 이스라엘에 가장 끈질게 정해온 시리아는 세르비아처럼 친미혁명이 일어날 나라도 아니었고 이라크처럼 아랍권에서 소외된 나라도 아니었다. 이쯤 되면 중동권의 완전 장악을 원하는 미국으로서 질기지만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열강들이 각자의 영향권을 존중했던 과거 같으면 유럽, 러시아 영향권으로 분류되는 시리아가 워싱턴의 다음 표적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83년 12월 미군과 시리아군이 레바논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을 때도 미군은 시리아에 대한 전폭적인 침략을 꿈꾸지 못했다. 그러나 부시의 막가파들에게는 제3세계 국가의 주권도 동료 열강의 영향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동에 대한 독점권이며 완전한 지배를 갈망하는 그들이 시리아를 정말 침공할지는 의문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힘들다. 만약 시리아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아랍권과 이웃 이란의 반멸풍도 가공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차례로 이라크와 시리아는 위성 국가를 잃은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부시 정권의 중동 침략은 얼마든지 3차 세계대전의 서곡이 될 수 있다.